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C, W, M. 알파벳 살인 사건에서 살해당한 이니셜입니다. 3명의 이니셜. 숫자로 치환하게 되면 세 번째 알파벳, 13번째 알파벳, 23번째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아니면 C, W, M. Come with me? 혹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7명의 용의자는 어떻게 알리바이가 성립되었을까요? 대체 누가 3명의 무고한 소녀들을 살해한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X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게스트 썰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알파벳 살인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내용들인데 일단 그 용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동 성폭행이라는 거 이게 자체가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죠, 사실. 그렇죠. 최악의 범죄고 그 가장 격리되어야 되는 그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가장 힘든 범죄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체를 분해했다. 이것보다도 나는 개인적으로 아동 성폭행이 훨씬 더 범죄자가 잔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더 정상 범죄에서 벗어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체를 분해한 거는 그거 자체에서도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사체를 안 걸리기 위해서 분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걸 해서 먹었다거나 그런 엽기적인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쨌건 피해자의 고통을 준 건 아니야. 주면서 잘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고통받는 거를 즐긴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순간에 그거를 이겨냈다는 굉장히 큰 범죄자인데, 이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 자료가 좀 꽤 있죠. 자, 일단 통계치로 된 분석을 따르자면 아동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면 그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90%는 가족 등 아는 사람이란 거죠. 아는 사람이 저지르고 10%만 정말 모르는 사람. 그런 걸 보면 이제 처음에 콜린 사건도 삼촌이 유력할 그렇죠. 수밖에 없어. 주변 사람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중에서 이제 90% 중에서 그 30%가 가족,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지 양부모, 형제, 친척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60%가 가족 외 지인, 친구라든지 이웃집 아저씨라든지 이런 거, 이웃집 사람들, 아저씨라고 아니라 거의 이제 90%가 이제 다 지인, 이웃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네. 그리고 이것도 특징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FBI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수사관으로서 활동하고 이제 연구를 했던 이제 랜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랜닝이라는 사람은 아동 성폭행범을 이제 크게 두 가지형으로 분류합니다. 뭐냐면 상황형. 상황? 예, 시뮬레이션 타입이라고 해요. 시뮬레이션 타입 맞죠? 상황이라고 해도 되죠. 예, 상황이라고 해서 정식 용어는 아니죠, 그게 지금.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는 시뮬레이션형이 맞는 거고. 시뮬레이션 타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호형. 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황형과 선호형. 상황형은 상황형은 억제 불능적 상황형. 그 다음에 부적응적 상황형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또 구분을 해요. 굉장히 어렵네요, 말 자체가. 억제 불능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욕망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 욕망이 억제가 안 돼서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대상이 누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동을 건드려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뿐이지 꼭 아동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노인이어도 되고 그냥 일반 여성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상대가 누구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성폭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억제 불능,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게 지금 상황형의 일부가 네. 억제 불능형인 거죠. 그냥 상황 따라가는 대로 그냥 그렇죠. 강간을 했다. 그래서 대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억제 불능하는 이런 스타일. 그리고 근데 주변에 보니까 여자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있다. 뭐 성폭행한다. 이런 유형을 보고 억제 불능적 상황형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 또 다른 형태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부적응형, 부적응적 상황형. 부적응적 상황형. 네. 뭐냐면 이거는 성인과의 관계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대인 관계라고 하죠. 이제 어른과의 네. 대인 관계인데 어른은 뭐 좀 약간 복잡하잖아요. 어른과의 관계는. 네네. 왜냐하면 어른은 거부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힘으로도 이제 제한 못할 수도 있고 자기의 일방적인 뭔가를 강요하기가 힘들잖아 사실상. 그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예요. 어른과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뭐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년층 힘없는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전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네. 중학교 2학년생이 아파트였을 거예요. 거기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죽었어. 그 할머니를 강간한 거야. 시체를. 시체를.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자기 그 자제를 조절을 못한 거네.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게 딱 이 사람 이런 게보다는 좀 중첩된 형경이 많아서 아까 그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형일 수도 있고 동시에 노인을 또 성애하는 애들 그런 수도 있죠. 그거는 확실하지 않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어른과의 관계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 대안으로서 아이라든지 어른, 그러니까 할머니, 노인들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 어른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분노를 이 사람들한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가학적인 경향도 있고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저희가 나중에 아마 소개할 거예요. 이제 러시아의 최다 피해자, 공식적인 최다 연쇄살인을 기록한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바로 이런 형이에요. 이런 그래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무조건 이 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이 나타납니다. 자기 아내와의 성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요, 네. 그 사람은? 결혼을 안 돼. 심지어 애를 임신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하는데도 자기 아이를 낳는데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행위로 낳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시험관 비슷한 거. 시험관은 아닌데 좀 그건 그때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튼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황형은 아무래도 좀 계획성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약간 상황 따라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럼 이 알파벳 살인마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진짜로 알파벳을 따진 거였으면 이 사람은 상황형이 아니었다고 봐야겠네. 뭐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럴 뒤에 이제 선호형이 성격을 살펴보면 이제 좀 선호형에 가까운 거야 아닌가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럼 소아성애였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네, 소아성애. 이제 선호형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아성애라고 하죠. 이제 페도필리아 영어로는 페도필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소아성애적 성향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가 좋은 그 사람의 성적 판타지 대상이 아이인 거예요. 그런 경우죠. 이 선호형은 딱 하나인가요? 아까 뭐 그 상황형 같은 게 이제 두 가지 나눴었는데. 그 크게로 뭐 잘게 나누는 게 뭐 유혹적인 것도 있고 유혹적 선호형, 가학적 선호형, 그다음에 복합적 선호형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가학적 선호형. 무슨 얘기냐면 아이한테 아동한테 성폭행을 하면서 가학적 성폭행을 하는 걸 자신의 성적 판타지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당연히 가학적이란 게 뭡니까? 뭐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가 막 울부짖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죠.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저희가 이제 아마도 얘기할 거 이것도 다음에 나중에 소개할 연쇄살인마인데 알버트 피시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뭐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희생자를 살해한 이제 아동 성폭행범은 자살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한 용의자 중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렇죠. 줄줄이 나오죠. 그럼 그들의 용의는 더 깊어졌을 그렇습니다. 겠군요. 이런 분석, 심리적인 얘기를 따지면. 그 뭐 자살을 왜 하느냐에 따르면 처음에는 뭐 좋은 의도로 보면 이제 뭐 자살을 하는데 좋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의도로 보여지면 이제 자기도 싫은 거야. 자기도 애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이거를 범죄를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뭐 일종의 양심의 가책.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좀 그런 게 있대요. 교도소에서 먹이사슬이잖아요. 막 보면 그 중에서 아동 성폭행범은 특히 아동 성폭행 살인범은
먹이사슬의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도 이지매를 당하는구나. 이지매만 당하겠습니까? 하긴 심하게 그렇지. 완전 뭐 알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 걸 당하니까 음. 안 그래도 미국 교도소는 좀 생활이 힘들대요. 어. 근데 그런 거까지 음. 난 도저히 거기 버틸 수 없어.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아동 연쇄 살인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이 세 가지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서프라이즈나 다른 매체에서 다뤘던 조셉 나소까지 사건을 따지면 7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동일범에 의한 연쇄 살인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계획된 거냐?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는 근데 과거에 나는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나중에 내 건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처음에 세 가지 사건 소녀들이 죽은 세 가지 사건에만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 가지 소녀 다 공통점은 성과 이름이 동일해. 같은 알파벳. 그리고 시체 유기 장소가 그것도 동일해. 알파벳 세 개가 다 일치하는 CWM이 일치하는 소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보도로 신문 기자로 이제 알파벳 살인, 알파벳 머더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 연쇄 살인의 계획된 살인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매스컴이 만들어내서 수사 방향을 혼란시킨 건 아니냐. 그런 비판이 많죠. 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런 비판이 많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C가 CCC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R이었다 사실은. 그렇죠. CCC R이었고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겁니다. 원래는 처치비리에 버리려고 했었는데 처치비리에 유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탈출했다고 카르멘이 탈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리타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말이 안 돼.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드라마틱한 약간 이 사건이 약간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연쇄살인을 보면 사실 뭐 드라마틱하게 잡히지도 않고 범죄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접하다 보니까 드라마틱하니까 또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또 흥미를 끄게 되니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쇄살인일 거야. 한 명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경향이 많지 않았나. 그렇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에 나왔죠. 아니면 뭐 나왔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네. 재밌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혼란을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보자고요. 네.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나 뭐 다른데 보도된 것처럼 일단 CCC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는 7명의 용의자가 등장했는데 뭐 많게는 8명, 많게는 뭐 적게는 4명 이상 이렇게 등장했는데 세 사건 모두 혐의를 벗은 용의자는 하나도 없었어. 네, 그렇죠. 반대로 세 사건 모두 혐의가 입증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한 사건의 혐의도 입증된 사람도 없는 판국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한 혐의는 벗었지만 다른 사건에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거 벗었다는 걸 입증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용의자가 7명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W와 M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방식이 완전히 똑같았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완전 똑같았죠. 그런데 처음에 일어났던 C 사건은 달랐다는 거지.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랐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집중해야 돼. 그게 어떤 게 달랐죠, 근데? 그러니까 뭐 아직 교살인지 엑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점이라든지 그건 C 사건 그러니까 그 완다 사건과 미셸 사건 같은 경우는 옷을 다시 입힙니다. 완벽하게 다시 입혀요. 근데 카르멘 사건은 하의가 벗겨진다든지 이런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정도 일단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선에 나갔었던 이제 그 수사관들은 은퇴하고 나중에 방송을 했는데 자기가 믿는 용의자가 한 명씩 있잖아요. 수사관들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건의 범인은 이 사람이 맞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연쇄살인이 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를 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연쇄살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존 켈리라고 그때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프로파일러가 있어요. 네. 프로파일러는 이런 이상한 병태 성욕자가 그리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연쇄살인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다르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맥락에서는 똑같은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과연 2명 이상이 나타나는 게 쉬울 것이냐 그런 그게 좀 합리적인 추측일까? 뭐 하면서 약간 연쇄살인 동일범에 의한 계획적 살인은 아닐지언정 동일범에 의한 살인은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슷한 방식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바둑판에다가 쌀알을 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딘가에는 쌀알이 뭉쳐 있어. 어딘가에는 중복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어딘가에는 일어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어딘가에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서해권 내 건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건 2명이야. 지금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기로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파일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수사관들의 직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건 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안 잡혔으니까 저희가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유력한 용의자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용의자들이 이렇게 알리바이를 벗었거나 이런 상황이 있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네. 용의자들의 우리가 집중해 다시 또 보기로 하자고요. 첫 번째 용의자로 저희가 얘기했던 미구엘 콜론 삼촌이에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카르멘 칼론. 카르멘 칼론이 살해됐을 때 차가 후진하면서 쫓아갔던 그 차량과 거의 일치했던. 그리고 카르멘의 어머니와 또 사실혼 관계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죽었어요. 자살을 합니다. 자살. 네. 의심이 굉장히 되죠, 이것도. 네. 근데 여기 뭐 10년 후에 자살했다면서요? 네, 정확히 말하면 20년 정도 지나서 자살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카르멘의 어머니와 카르멘의 외삼촌을 총으로 쏴요. 지 외삼촌? 카르멘의 외삼촌. 카르멘 외삼촌. 살해당한,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죠. 엄마의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고. 자기 사실혼 관계 있는 여자의, 그러니까 그죠, 남자 형제를 브라더를 죽였네. 죽인 건 아니고 총격만 했죠. 말다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또 약간 다혈질이었나 봐요. 그래서 총을 쏴버렸는데 그러다가 경찰이 출동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자살했다는 건 상당히 수상한 일이야. 그렇죠. 약간 이상하죠. 그런데 이 무겔 콜론 같은 경우에는 W랑 C 사건에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W랑 M 사건에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용의자, 두 번째 용의자,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사람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도망쳐서 이제 나중에 사망한 다른 지역, 아주 좀 먼 지역에서 사망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을 한 다음에 이제 통보가 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도 네.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랑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에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확신이 안 되고,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람은 또 행방불명이 되고, 그 사건 하나만 딱 하고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건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M 사건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M 사건에서 몽타주도 작성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몽타주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M 사건은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40대였다고 했고 팔에 문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몽타주랑 달랐다는 결정적인 또 차이가 있는 거고. 나이대가 달랐다고 많이 보이니까. 그치, 나이대가. 네. 뭐 얼굴에 변장할 수 있지만 나이대가는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네 번째 용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용 경력이 있고 성폭행 경력이 있고, 그리고 그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목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협박까지 했던 그 용의자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셸 사건, 마지막 M 사건에서 그 미셸이랑 같이 있었다라고 이제 용의자 제보가 됐는데, 이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전화를 그 시간대 사용했던 경력이 있는 거죠. 알리바이가 확보된 거죠.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알리바이는 확보됐습니다. 그 친척이 이제 제보를 해준 거예요.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제가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부터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들이죠. 더 유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서프라이즈에서 말했던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테르미니. 소방수, 의용 소방대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차 안에서 시신에서 발견된 거랑 거의 똑같은 고양이 털이 발견됐고, 평소에도 항상 소방 제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뭔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닌 게 됐습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할 때 그 여자들을 이 사람 자살했어요? 네, 이 사람도 자살했어요. 차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해서 경찰한테 쫓기다가 자기 차에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성폭행을 시도한 여자들이 일단 10대긴 한데 후반이에요. 20대쯤 가까이 20대에 가까운.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우리가 봤던 카르멘, 이제 왈다, 미셸이 다 10대 초반, 11살, 11살쯤 되는 아이들인데 비해서 일단 대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완다 사건에서까지는 저희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사람이 죽고 나서 2007년인가 이 사람이 죽은 시신에서 발굴해서 DNA를 대조작업을 하는데 불일치가 뜹니다. 이건 뭐 적어도 완다 사건에서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거야 이거는. 그건 이건 100% 아닌 거야 범인이. 그렇죠. 근데 예. 모르지 첫 번째나 세 번째에서는. 그건 이 혐의 그게 무혐의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고 있던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혐의가 무혐의를 추정할 뿐이지 무혐의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섯 번째 케네스 비앙키. 케네스 비앙키 같은 경우는 뭐 사건 잠깐 케네스 비앙키 설명을 또 해줘야지. 사람들이 이러면 이 사람은 연쇄살인마예요. 예. 연쇄살인마고 심지어 비슷한 지역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 운전 구급차 운전수. 공구차 운전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신뢰를 주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안 된 겁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체포된 직후에는 이제 장문이 남아 아까 전에 그 미셸 사건에서 손바닥 그 무늬라고 했죠. 장문이라고 했죠. 그게 남아서 대조 작업을 했어요. 그 전문가가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최종적 결론은 아니다라고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는 안 알려주고 이제 어떤 방송에서 이제 다룬 내용인데 2012년 미국에서 방영된 방송에서 증언을 해주는데 85년쯤에 이제 검사를 또 아까 전에 말한 완다 양의 DNA랑 이 사람 체포됐으니까 DNA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가 뜨죠 또. 이 사람도 어쨌건 두 번째 그 W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예, 혐의가 무혐의죠. 무혐의가 확정난 거죠. 무혐의가 확정난 거예요. 그러니까 DNA는 지금 두 번째밖에 확인을 못하니까 예, 완다 그렇죠. 양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조셉 나소 같은 경우에 이 조셉 나소가 이제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인 것 중에 하나가 수첩에 그러니까 죽인 4명의 여자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카르멘 콜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명이 다 이니셜이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진 작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그 알파벳 사건이 벌어질 때는 로체스터에 거주했다라는 이제 흔적이 있어요. 동부와 서부를 오가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체스터에서 거주하고 상주하고 있었다는 듯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범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혐의 지금 체포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사람 조사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자기가 저지른 4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직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기록이 없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랬으면 이제 이미 보도가 됐을 텐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DNA 검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제가 생각에는 지금 7명의 용의자가 결국은 이 사건과 불일치라고 뜰 수밖에 없는 게 조셉 나소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봤을 땐 조셉 나소가 범인이 아니야. 이 사건의 3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기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기록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동 성애를 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이쁜 20살, 20대 혹은 10대 후반의 여성들만 다율에 기록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하나 있다고 해요. 이제 뭐 자기가 미국 동부에 있을 때 어린아이 여자 하나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한테 말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 애인한테 막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소장님 말씀 맞다. 나 기록은 또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허나 뭐 농담 삼아 이런 그렇죠. 자기도 안에는 농담 삼아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10대 어린아이를 죽였다 하더라도 이런 아동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성인 여성. 성인 여성. 그러니까 성숙한 10대를 죽였을 수는 있겠지. 왜냐면 이 사람의 피해자 사진이랑 과거의 알파벳 살인마가 당했던 피해자 사진을 비교해 놓고 보면 제가 이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소녀와 숙녀의 차이야. 그건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확연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셉 나소 같은 경우에는 연쇄살인마고 나쁜 놈인 건 맞지만 이 사건과는 관련이 좀 적지 않나. 다른 유력한 용의자들에 비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때요? 게스트 썰은 좀 퍼즐을 좀 생각해봤나요? 저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아까 앞에 이제 나온 용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사건 자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주목했던 거는 카르멘 콜론 사건이었습니다. 카르멘 콜론 사건을 보면 좀 이상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좀 이상해. 뭐랄까 할까. 뭐냐면 이제 성폭행을 하던 도중이든 성폭행이 끝난 다음이든 카르멘이 도주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탈출을 해요. 그럼 뭔가가 뭐야. 그 다음에 이어진 흔적을 보면 완다라든지 미셸 같은 것도 뭐 가학적인 성폭행들의 살인이 일어났지만 카르멘 같은 경우는 구타가 이루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막 머리에 두개골에 한 몰이 됐는지 금이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개골에 부상을 입고 그다음 온몸에 막 멍이도 피멍이 들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탈출을 했기 때문에 느낀 분노. 그래서 너 감히 다 내 손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서 때리는. 그리고 좀 약간 살인 자체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보니까 때리다가 이익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목을 졸랐는데 애를 죽여버렸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의 범인은 처음 아동 성폭행 전과가 성폭행 전과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살인은 처음이 아닌가. 살인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던가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살인은 처음이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약간 우발적으로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굉장히 좀 침착하고 정말 좀 숙련된 살인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과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이 같은 범인의 소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티브,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좀 느낌이 좀 들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요. 첫 번째 살인마가 이제 살인을 하고 우발적으로 살인해서 당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살인마의 본성이 일어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닐까 이런 추리도 가능하고 반대로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살인마가 첫 번째 살인을 보고 저거 나도 저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에서 첫 번째 살인과 비슷한 식의 살인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초점이 자기한테 안 맞춰져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유리했겠지. 이왕 범죄를 저지를 거면 용의자가 많은 쪽이 낫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사건에서 이미 용의자가 많이 발생을 했단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또 사건을 저질렀을 때 비슷한 지역에서 사건을 저질렀을 때 용의자는 그쪽으로 눈이 돌아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는 좀 유리한 거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르다라고 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만 네. 첫 번째는 난 다르다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제 아까 전에 일부에서 제가 잠깐 얘기하다 말하는 건데 유괴 과정을 보면 지인이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 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모두 세 사건 모두 다. 근데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지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범죄자라고 칩시다. 그럼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뭘까요? 시체가 발견되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 흔적이 드러나는 거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용의선상에 오른다는 게 짜증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아동 성폭행범 같은 경우는 90%가 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알고 있다는 내가 희생자가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희생자의 신원을 숨기든지 희생자의 시신을 없애서 자기한테 혐의가 안 오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체를 매장하면 발견이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뭐 멀리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이 범행을 보면 옷을 그대로 입혔다든지 뭐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오히려 옷을 벗겼다가 다시 입힌 흔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약간 우발적으로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일단 현장에서 벗어나야겠다, 시신을 처리하고 벗어나는 게 앞서서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내가 얘 신원이 밝혀진다고 해서 나한테 혐의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듯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일관되지 않다. 지인이 했으면서도 유기는 엉뚱하게 했는 것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러네요.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써도 말은데. 네. 뭐 첫 번째 사건은 소장님 말씀하신 때나 첫 번째 사건과 두세 번째 사건은 약간 좀 달라요. 질이 좀 다른 감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꼬인 느낌, 이상한 느낌이 좀 들어요. 유괴는 지인이 했는데 지인인 것 같은데 유기 방식은 또 완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런 면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팔던 연쇄살인마나 소방관으로 귀장했던 테르미니 같은 경우에
유력할 수밖에 없나. 그렇죠. 그런 정황을 봤을 땐 수사관들이 또 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어느 정도는. 그게 유기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과시욕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과시욕. 그게 이미 알파벳으로 맞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좀 그 다른 연쇄살인에 비해서 좀 이상하거든. 그거 자체가 좀 특이하고 이상한. 확실히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좀 소장님 말씀 맞다나 이제 첫 번째 살인 사건의 범인하고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납니다. 뭐 어떤 스토리 같으면 뭐 연쇄살인마가 각성해서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뭐 그런 거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 안 부여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제 뭐 WWSC 뭐 이런 게 뭐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그 사람들인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WWW가 되는 것과 MMM이 되는 거는 좀 약간 우연의 일치가 좀 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건 그렇죠. 우연의 일치가 심하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두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고 봐.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백했을 거야. 만약 이런 사건이라면 이걸로 굳이 이것만 부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케네스 비앙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사건 절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항변했던 건 맞아요. 나 이거 정말 좀 약간 적극적으로 나 편지도 막 써가면서 이랬다고 하더라고. 뭐 그 사람은 이제 케네스 비앙키 같은 경우는 워싱턴주에 잡혀서 이제 종신형인가 선고를 받았대요. 네. 그런데 만약 여기서 또 이 범죄가 자기 거라고 만약에 확정 나버리면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말씀 맞다나 자기가 범죄 저질렀다고 이렇게 하는 인간이 뭐 그런 거 자기 혐의 없다고 했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한. 물론 근데 사형이 무섭고 가중처벌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미셸 사건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예. 그게 그래서 어쩌면 살인이 정지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썰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생각. 세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도로에서 이제 그 목격자가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보자가. 근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서 시신을 유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제 제보자가 다가왔을 때, 제보자가 다가왔을 때 그 범인이 아마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쫓아냈잖아요. 위협을 가하면서 야 꺼져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밤이 찾아오길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범죄를 저질렀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 몽타주가 나오고 계속 지금 용의자들이 하면서 자기 목격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 이러다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때문에 살인을 뭐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살인 방식, 뭐 범죄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살인마가 됐든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냐. 좀 약간 너무 좀 그렇군요. 나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까. 안 잡히고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 카르멘 콜론 사건을 따로 떼놓고 보면 미구엘 콜론이 범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콜론이나 뭐 도망치는 이제 제임스 바버 같은 제임스 바버 같은 사람이 근데 뭐 제임스 바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도망칠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폭행 전력이 있고 시체가 발견된 후에 도망갔다는 건 그 자기는 두려웠겠지. 자기가 누명 써서 죽었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임스 바버가 도망간 거는 어느 정도 그 이해는 가요. 근데 미국의 콜론이 도망간 너무 이상해. 삼촌이 왜 도망가? 그렇죠. 그 다른 가족들이 뭐 가족이 가장 의심받는다 하지만 가족이 얘는 대가족이었을 거란 말이지. 아무래도 히스패닉 계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대가족이었어요. 걔가 도망갔다는 건 너무 이상해. 심지어 얘는 아빠 역할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봤을 땐 정황상이나 차량이 똑같았던 거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카르멘 콜론 사건의 범인은 미구엘 콜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외삼촌이나 어머니를 뭐 말대로 총으로 쏠 정도의 뭔가 사건이 있고 자살을 했다는 것도 어쩌면 그거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좀 해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콜론을 이제 점찍은 이제 수사관, 전직 수사 이제 은퇴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이 뭔가 알고 있는데 안 말해주고 있다, 우리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장님 말씀 맞다나 미국의 콜론이 카르멘 콜론의 사건의 범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죠. 저의 한계죠. 뭐. 저의 추측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셸 사건이랑 완다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물론 아까 썰이 추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완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방 범죄를 또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모방할 정도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동일 범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긴 해요. 일단 뭐 집에서 전화를 썼다 이건 알리바이가 좀 약하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공개 그 몽타주가 떴는데 호출이 안 된 그 사람도 좀 의심스럽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레민이는 아니겠지. 뭐 적어도 완다 사건은 적어도 아니겠죠. 이 사람이 뭐 마지막에 모방 범죄다 미셸만 하다가 그렇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리고 제가 성폭행 시도하다가 했던 거는 성폭행을 했을 수는 있어.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건 하얀 고양이 털이란 말이야. 그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80년대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고양이 털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관련이 범인이 아니라 범인의 뭐 고양이라든지 뭐 주변의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 게 80년대부터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고양이 털 하면 고양이 털인가 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완다 시체에서 고양이 털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랑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의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털이 DNA를 대조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대조해서 이게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았던 거죠 옛날에는. 70년대 동물 털로 DNA를 비교한다는 기술 자체가 아마 없었겠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아마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뭐 이게 그렇죠. 증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DNA 그냥 동물 털이 있었는데 발견됐는데 발견됐다로만 끝났다. 그게 아쉽다라는 지적을 한 사람도 있어요. 나도 아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DNA 조절 뭐 비교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건 그러면 이제 가장 유력한 게 테레미니와 네. 그 일단 비앙키와 나소 이쪽 연쇄살인마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사건에는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용의자들 그러니까 집에서 전화 쓴 그리고 성폭행 전력이 있는 남자와 그리고 소방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DNA가 불일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테르미니. 예. DNA가 불일치했으니 이건 어쨌건 확실하게 무혐의라고 봐줘야지.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그 집에서 전화 쓴 이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매스컴에서 너무 세 가지를 연결해놔 버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좀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맞다나 연결해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 별개의 사건일 수도 있는데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계속 소개받고 있고 알게 되고 있고 이런 식이니까 오히려 지금 범인을 잡는데 혼선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미경 효과 아니면 망원경 효과 이런 효과가 있어요. 경영학에서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불황인데 뭐 갑자기 취직한 사람 아니면 월급을 받는 인구가 늘어난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취업률과 고용률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단지 월급이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연구결과 발표됐어요. 막 불황인데 누가 봐도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 다 잘려나가는데 이건 그 문제를 묶어놨기 때문에 세밀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잘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는 애는 늘어나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애들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정직원들은 줄어들고 대학생들도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거야. 고용의 질이 낮아지고 이런 그렇지. 거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구분해서 보면 드러나거든. 근데 이제 멀리서 이제 다 합쳐놓고 봐버리니까 본질이 안 보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멋있는데 현민경과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이 사건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2부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1부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게스트썰이 방관자 효과를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을 특히 우리가 더 잘 보호해야 될 판국에 우리도 솔직히 그렇죠. 이제 꼭 이 성폭행 얘기가 떠나서 뭐 학대받는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지금 뭐 많다고 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사례가 아주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이 아동에 대해서 이거 저 집안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넘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방관자 딴 사람이 신고하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하겠지 이런 하다가 정말 끔찍한 결과가 야기된 아동 학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이 사건들이 발생한 다음에 뭐 카르멘 콜론, 뭐 미셸 마엔자, 그다음에 뭐 완다, 왈코스 위치
이 세 가정 다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뭐 미국의 콜론이 자살했다는 건 뭐 그것도 그거지만 자기 어머니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렇게 좀 이런 갈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반대로 완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일찍 사별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같이 이제 완다랑 이제 이렇게 사실혼 관계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완다가 죽은 다음 그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로운 연인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헤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서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참혹하게 희생됨에 따라서 희생된다. 어쨌든 아이가 참혹한 일을 당함으로써 그 가정이 파괴되는 가정들을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니까 그 부모들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좀 더 보호해주고 아껴줘야 될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 한 명만 좀 그 소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더라면, 특히나 그 카르멘 사건에 대해서 그랬다면 참 안타깝고, 그 세 소녀에 대한 공통점은 제가 말을 했지만 굉장히 외로운 소녀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보호가 부족했던 소녀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친구들도 부족해지고 그런 소녀들의 외로움을 침투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죠. 어쨌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추리하시고 그런 생각 뭐 이런 이 범인일 거예요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면 저희 뭐 네이버 카페 혹은 뭐 다른 저희 방송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뭐 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한 예를 들어 저희가 말로 했는데 또 글로 볼 때보다 훨씬 더 좀 그 가독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뭐 댓글로 요청하시면 저희가 카페에 사건 개요 같은 거를 정리한 이제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방송을 좀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에 누구를 다룰 건지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893년이죠. 이제 1888년에 잭 더 리퍼가 영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거 대서양 건너서 1893년 시카고에서 잭 더 리퍼, 그러니까 미국의 잭 더 리퍼라고 불렸던 살인 방식은 완전 달라요. 달랐던 뭐 어떤 데는 이제 미국 최초의 연쇄 살인마라고 이게 소개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 활동했던 H.H. 홈즈라는 연쇄 살인마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청취자들이 요청 중에 그게 있었어요. 누구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온다.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잭 더 리퍼를 모를 수도 있어요. 잭 더 리퍼를 모르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잭 더 리퍼를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잭 더 리퍼 해버리면은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렇겠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연쇄살인 전문가 썰 입장에서는 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걸. 저 전문가 아닙니다. 잭 더 리퍼 같은 뭐 연극도 있고 네, 그거 굉장히 다양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잭 더 리퍼 한번 다뤄드릴. 진짜 저 자신 없는데. 그래요? 너무 다양해서? 너무 다루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긴 너무 다른 사람이 많죠. 예. 그 잭 더 리퍼에 대한 추리로만 해도 뭐 책이 막 여러 권이 있어요. 리퍼 리스트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퍼를 연구하는 사람들 뭐 셜록현 같이 리퍼리언 이렇게 하나 그렇군요. 있으니까 괜히 그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싫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이버 카페 LBC 방송국, LBC 상담소, 페이스북도 LBC 방송국 상담소 이런 데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 혹은 LBC의 다른 방송들을 함께 보실 수 있고 카페에 오시면 게스트 썰이 직접 올린 글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요청해 주세요. 네, 많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 썰이었습니다.